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미국 출장 중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전부 허위 보도다. 강력한 법정 대응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반년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맞붙은 여권의 유력 주자인 탓에 더욱 파장이 큰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통일교와 관련된 여야 정치인들의 실명이 얼마나 더 드러나게 될까요? 김건희 특검에서 시작된 불똥이 과연 어디까지 투개될지 의문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면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하와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12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박물관이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을 4회 연속 획득했습니다. 잠시 후 상주박물관 조연남 학예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서울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대란이 있었는데요. 눈이 온다는 걸 미리 알았는데 왜 이렇게 혼란이 컸던 걸까요? 물론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첫눈이었었고 수도권만 하더라도요. 네. 그리고 대설주의보를 한꺼번에 내리고 또 퇴근 시간대였어요. 예. 거기다 온도까지 영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 기후변화가 요새는 심해지다 보니까 국지성 여름에는 폭우 좀 이번에 또 국지성 폭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이런 이 여러 가지 재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 안전은 물론이고 운전 방법도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눈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네. 또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좀 낫습니다. 왜냐면은 눈이 하얗게 내리면은 다들 이 거북이 운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들 조심해서 예. 속도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 생겨도 경미하게 접촉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눈이 내린 다음에 네. 온도가 영하면은
이게 눈이 이제 녹으면서 그냥 얼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녹으면서 얼어버리게 되면 아스팔트하고 똑같이 얇게 어는 걸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더 겨울에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더 많아지지 않나 측면에서 예. 다른 계절보다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 계절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이렇게 네.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전에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반 그 영내에서 네. 도로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늘진 곳에서 뭐 눈이 어는 블랙아이스 같은 게 많이 생기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예. 이 안내 이 간판부터 안내판이죠. 그리고 예. 바닥에 필요하면 열선도 깔아줘야 돼요. 아, 예. 열선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어는 지역은 특히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냥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얼음판이나 이런 데 그냥 차가 이미 들어가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 조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뭐 제설제라든지 뭐 염화칼슘 준비나 네. 예. 또 예를 들어서 이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 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들 네. 또 아까 열선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특히 이제 계절별로 또 어떤 지역은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데 예. 있지 않습니까? 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예. 블랙 아이스 지역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를 해요. 그래서 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초행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랙 아이스 정보도 알지만은 좀 더 관내에서 지자체에서는 이 전국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를. 예. 그래서 이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또 요새는 50년,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런 기후변화가 크니까 네. 예전에 그 안이한 생각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운전자도 운전 자세가 좀 더 안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준비물도 그렇고요. 네. 또 지자체에서도 예전하고는 틀린 준비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등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게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운전자들은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이 가장 낙후된 나라다 이런 말씀 네네네. 드리잖아요. 예. 13시간 하루 반이면 딸 수 있는데 네. 이 시간에 뭐를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찔한 경험을 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네네. 마음이 좀 아픈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예. 그래서 좀 더 차에 대해서는 다른 계절보다 겨울은 차량 점검 안 하는데 차량 점검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한 2, 3개월은 지금 점검하면 추워지면은 차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정비업소 안 갑니다. 그게 관행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정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골 정비업소에 들리셔서 특히 타이어, 네. 예를 들어서 공기압이 없으면 공기압 제대로 채우고 그렇죠. 마모도 예. 5mm 이상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줄어들면은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도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비용에 여유가 있으시면은 스노 타이어 굉장히 효과 예.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요번에 뭐 아시겠지만은 후리는 구동보다 전륜이 낫고 예. 전륜보다 사륜이 낫고 예. 사륜에다가 스노 타이어까지 껴주게 되면 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시액 같은 거나 와이퍼 고무도 이 교체를 해줘야 되고 특히 부동 상태, 부동액이 중고차 오래되면 물을 계속 보충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 상태가 희석되기 때문에 네네. 낮은 온도에서도 엔진이 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꼭 차량 점검 집중적으로 한번 꼭 받으시는 게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운전자분들은 차량 점검에 꼭 신경을 써라라는 말씀해 주셨고 블랙아이스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블랙아이스는 어디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블랙아이스는 블랙아이스 지역에 차가 진입한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아, 예. 뭐 그나마 이제 그 여쭤보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것은 차가 일반적으로 미끄러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트는 게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이 타이어 바퀴를 핸들을 틀어줘야 돼요, 반대로요. 아, 예, 미끄러지는 예. 방향으로. 방향으로 타이어를 이 핸들을 틀어주면서 제동도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를 살짝 하면서 해야지 네. 이 마찰 제동으로 인해서 제동 효과가 생깁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요. 예. 그래서 충돌 강도를 최소한 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네. 또 이 눈이 올 때라든지 블랙아이스가 의심되는 데에서는 곡선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낮춰서 네. 이 곡선 구간에서 제동을 하면 그냥 차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미리 속도를 낮춰야 되는 거. 그리고 예. 눈이 온 지역에 앞차가 가면은 앞차의 타이어 자국을 따라서 그 위를 지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우리가 사람들 걸을 때 앞사람 발자국 따라 걷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맞네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랙아이스 지역은 이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은 그늘진 곳이요. 예. 그늘지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지역. 또 밑에 찬바람이 지나가는 교량 위라든지 네. 고가도로. 그다음에 터널 입출구. 네. 이런 지역이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블랙아이스는 특히 이 위험한 게 새벽 운전이에요. 예, 그렇죠. 이른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겨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요새 보면은 6, 7시도 껌껌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럼요. 예. 예, 이 밤이 길기 때문에 껌껌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온도까지 영하의 온도에서 차가 진입하게 되면 블랙아이스가 그냥 돌아가면서 굉장히 큰 사고가 유발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새벽이나 아니면 야간에 심야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더더욱 블랙아이스 신경 쓰시고 또 물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네. 더더욱이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터널 입출구, 교량, 산악지도로 그늘진 곳 요렇게 막 정리를 잘 그렇죠.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속도로 예. 중에서 네. 저 중부 내륙인가요? 예, 그쪽 예. 고속도로는 아마 운전해 보시겠지만은 터널 많고요. 맞아요. 고가도로 이 예. 터널 통과하자마자 골짜기니까 고가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늘진 거 산이 많다 보니까 네. 해도 잘 안 들어오는 맞아요. 것도 많고 네. 온도도 좀 낮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그 온도도 낮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시멘트예요. 시멘트를 내는 아스팔트하고 시멘트가 틀립니다. 네. 아스팔트는 열을 흡수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얼음의 어느 온도나 이런 것들을 좀 지탱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스팔트는 좀 더 나은데 네. 시멘트는요 아예 물기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얼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가도로나 터널은 다 모두 이 시멘트로 돼 있는 도로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열악한 거예요. 블랙아이스 네.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네. 해 안 들어오죠. 네. 온도는 낮죠. 예. 또 거기다가 시멘트 상태죠. 아주 나쁜 거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겨울에 특히 다중 충돌 추돌 사고가 생기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이런 도로는 되도록이면 돌아가는 한 있어도 네. 주로 이용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기 때문에 네. 뭐 하루 이틀 전에 눈 왔다 그러면 그 도로는 이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네, 그것도- 이용 안 하면 좋고. 예. 네, 그래서 운전할 때 안전운전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또 준비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 그렇죠. 준비물 네. 하면 저희가 스노우 체인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스프레이형 장비도 있고 그런데요. 스노우 체인하고 스프레이형 장비 각각 어떤 장점 단점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강원도에 산다 그러면은 네. 강원도 같은 데는 눈이 많이 항상 내려서 모든 도로에 눈이 덮여 있다 그러면 체인이 제일 좋아요. 예. 근데 체인은 아. 탈부착이 어렵거든요. 아,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못합니다. 예. 특히 남성도 못해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원클릭으로 해서 요새 체인 종류 예. 뭐 재질도 틀려지고 장착도 쉬운 거 나오는데 네네. 쉬운 거 장착이라 하더라도요. 어. 그것도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눈이 없는 지역에 달리게 되면은요. 네. 아스팔트를 깎아먹는 건 물론 이거 진동 때문에 차량에도 안 좋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체인은 눈이 있는 지역이어야지 눈이 없는 이 아스팔트가 드러난 데에서 달리게 네, 되면은 예. 모두 다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눈이 그러면 있는 지역. 도심지 네. 같은 데서 눈이 조금 내려가지고 언덕을 못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못 내려가니까 문제거든요. 예. 이때는 체인 같은 거보다 말씀드린 대로 전륜구동에서 스노우 타이어였으면 효과가 좀 있는데 네네. 여기다가 더 좋은 거는 스프레이 계통 나와요. 기능성. 아, 네. 예, 타이어 이 면에다가 그냥 네 바퀴에다 뿌려주기만 하면은요.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효과가 있어요. 아, 스프레이형. 그러니까 이 정도는요. 예. 언덕 올라가고 내려갈 때 도움이 됩니다. 오. 그러니까 도심지 같은 데서 눈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 약간 미끄러운 지역에 통과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거 뿌려주면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갖춰놓으면 훨씬 더 편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성에 같은 거 낄 때 네네네.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 있으면요 한낮에 예. 생기질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기능성 스프레이나 이런 예. 겨울용품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좀
다른 계절에 비해서 꼭 필요하니까 네. 준비를 해놓으시게 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오프로드 농장 같은 거 운영하는데 나는 오프로드 많이 지나간다. 네네. 또 픽업 트럭이다. 그러면은 혹시 바퀴 빠지는 거 고려해서 삽이라든지 조그만 그 미니 삽 같은 거 차에다 구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게 있으면은 바퀴가 빠지면은 거기다가 파내고 또 이 눈 파내고 거기다 모래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꼭 준비를 하시면 되고 스노우 타이어도 효과는 있는데요. 비용이 비쌉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수명이 한 4년 정도 되는데 네. 또 이 봄에는 이 스노우 타이어 보관을 그늘진 곳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을 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는 그거 맡아주는 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장착 안 하신 분들은 혹시 이 내가 이거 사놨는데 깜빡 이거 장착 안 했네 그러면 빨리 찾아서 네. 장착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 그래서 특히나 폭설 2월 많다가 말까지는 많습니다. 보통 하셔야 예. 됩니다. 예. 그렇다면 겨울철에 장거리 운행이나 여행을 가야 할 때는 어떤 점에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교통정보,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으셔야 예.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블랙아이스가 어디 생기는지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예. 내가 가는 목적지를 컴퓨터에서 미리 두들겨가지고 어디 도로가 새로 생기고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네. 이면 도로보다 큰 도로, 이 간선도로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간선도로. 예. 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이런 데는 이 차가 이 여러 이 차선이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나 중앙정부 이런 데서도 눈을 칠 때라든지 얼지 않게끔 집중적으로 이 조치를 취해주는 데가 네. 그런 도로입니다. 오.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데는 미끄럽고 그대로 쌓여 있고요. 예. 이러니까 그 큰 도로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가는 목적지를 미리 이 점검을 해서 이 어딘지 머릿속에 이 네.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은 보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내비게이션을 의존하시면은 그런 거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예.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가는 목적지, 특성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시면 좋고요. 일단은 겨울에는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뛰시고 속도 늦추시는 거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시간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가는 시간을 한 1.5배 정도를 두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1시간 걸리면 1시간 반이는 네. 잡아놓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예. 여유 있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량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시스템, 안전 용품도 필요하지만 결국 운전하는 거는 운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여유 있게 양보도 하고 한 템포 느리게 좀 이 배려 운전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기차가 특히 추운 날씨에 취약하다고들 하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가 한 30% 주행거리가 짧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날씨가 추워지면요. 예. 바깥에서 충전할 때 충전기도 충전이 잘 안 돼요. 아, 그럴 수 있네요. 충전 속도도 느려지고 네. 또 충전해놨는데 예전에 여름에는 한 100km 간다 그러면은 한 70km 가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날씨 추워지게 되면 히터 키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전기차는 열이 없어요. 아, 내연기관차는 뜨거운 엔진이 있기 때문에 네. 엔진의 뜨거운 냉각수를 실내로 돌려서 불어내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연료 소모가 더 이상 없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는 열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전기 에너지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요새 효율이 좋은 히터도 개발하고 뭐 등등 또 이 모터라든지 네. 배터리에 생기는 폐열을 끄집어내는 이런 기술도 나와 있지만 역시 네. 아직도 이 열을 만들어내는데 전기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네. 혹시 날씨가 아예 굉장히 춥다. 거기서 히터도 켜고 그러면은 배터리는 30%또 히터도 네. 켜서 40% 이상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 그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추위를 많이 타는 게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네. 이 실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서 내연기관차도 그렇지만 따뜻한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차도 추위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예. 제로백이라 그래서 아. 전기차는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이르는 시간을 제로백이라 그러는데 네. 내연기관차보다 가속 페달 툭 치면 튕겨나갑니다. 그럼 튕겨나간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 바닥에 혹시라도 약간 얼은 지역 같은 예. 데는 바퀴가 더 마찰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헛돈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엄청 예. 위험하겠네요. 예, 그 전기차는 그런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이 열악한 부분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여름에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이 바닥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네. 침수로 지나가지 마세요. 예, 맞아요. 또 과속 방지턱 치지 예, 마세요. 젖은 네. 서로 충전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네. 여름에 말씀드렸는데 겨울도 역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네. 좀 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운전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는 정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운전할 때 안전 운전 요령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역시 속도 늦추고요.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뛰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눈이 올 때는 도리어 네. 느리게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블레가 있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뒤들기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나가야 되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네. 눈이 많이 오면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하철, 전철이 제일 좋고요. 네. 그러나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새벽 좀 피하시고 네. 특히 블랙아이스, 눈이 온 다음 날 있죠. 네. 특히 온도가 급격히 영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아까 그런 지역은 예. 더더욱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경북의 25개 평가 대상 박물관 중 연속 인증을 받은 4곳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데요. 상주박물관 조현남 학예팀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상주박물관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4회 연속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냈는데요. 이 성과가 갖는 의미와 가장 높게 평가받은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우리 박물관이 4회 연속 인증을 받은 곳으로 경북에서 이제 그 박물관을 포함해서 단 4곳 뿐일 정도로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이는 상주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박물관 고유의 기능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것인데요. 특히 이제 5가지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핵심 요소는 전문성과 소통입니다.
유물 수집과 보존 관리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너도 나도 친구네 집 놀러 가듯이 갈 수 있는 곳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게 평가받은 것 같은데요. 경영 전략, 전시, 교육, 유물 관리 전반에서 체계적인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상주 박물관만이 가진 차별화된 운영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 상주 박물관은 2007년 개관 때부터 전문직 관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단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철저하게 지역 밀착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전시 특별전 외에도 작은 전시, 찾아가는 박물관, 카페에서 만나는 인문학 콘서트처럼 시민들이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기증기탁 운동이 매우 활발한데요. 매년 기증기탁자날 행사를 개최하여 기증기탁자 분들을 모시고 기증자 감사패 전달, 수장고 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고이 보존해온 자신의 유물이 어떻게 보존 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수장고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기증기탁자의 날 행사를 마치면 어김없이 시민들의 기증기탁 문의 전화가 사무실로 오곤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유물을 맡기면 박물관은 그 가치를 찾아 전시나 연구, 책자 발간으로 보답하는 선순환 구조가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성, 지역 밀착형 운영, 거기에 기증기탁 운동도 활발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최근 박물관에서는 4차 산업기술의 활용이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 상주박물관은 VR, AR을 전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죠. 가장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디지털 전시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쉽게 상주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의 모든 전시를 VR로 제작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특히 반응이 좋았던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상주 화령 전시입니다. 화령 사람들의 화전, 담배 농사, 장터 풍경 등을 AI 기반 스토리 영상으로 구현해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상주의 역사를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를 초고화질 문화 콘텐츠 원격 전시 시스템을 이용해 상주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지역 박물관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방송 듣다가 생각나시면 지금 바로 상주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식산 이만부 선생의 주목 목관이 첫 공개가 됐는데요. 이 유물이 갖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실까요? 네, 저희 박물관은 이제 경북에서 유일하게 발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인데요. 이제 식산 이만부 선생의 주목 목관은 단순한 장례용품을 넘어 조선 후기 상주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구하기 어려운 주목 재료와 정교한 오칠 기법은 당시 기술 수준과 장례 관념을 잘 드러내고 있어 학술적 가치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전시는 상주박물관이 2022년 발굴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 수습하고 문중의 기증과 전문기관의 보존 처리를 거쳐 시민들 앞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점 역시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300년 동안 땅속에 있던 유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의 역사적 깊이와 문화유산의 의미를 시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고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목관 박물관이 직접 발굴 수습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보존 처리까지 진행한 사례라고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점이라던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발굴조사는 한여름에 여러 무덤을 인상하는 일정과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이런 작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날씨가 또 무척 더웠고 일부 무덤은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는 또 비가 내린 날도 있어서 조사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만부 선생이 모는 이제 문중분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장을 진행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욱 컸는데요. 이장이 마무리된 뒤에 재조사를 진행하며 목관과 목곽을 산속에서 옮기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보존 처리를 거쳐 목관의 학술적 가치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또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소장 고전적 기록화 사업이 올해로 5년차를 맞았고요. 17,000여 점의 방대한 자료 정리가 완료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은 상주박물관과 지역 학술 연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실까요? 저희 박물관 개관 이래 유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8만여 점의 유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에서 70%가 고서와 고문서입니다. 2021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17,000여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간단한 해제 작업을 마쳤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자료들이 비로소 살아있는 정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주 인물 문집 번역과 이 고전적 기록화 사업을 연계해서 자료 보존을 넘어 상주학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연구자들이 자료를 찾아서 이제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이 상주박물관에 있는 자료만으로도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록화된 자료를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소장 자료 홈페이지 공개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언제 어떻게 공개될 예정이고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료 양이 방대하고 이 일부는 이미지와 함께 간략 해제까지 포함하다 보니 현재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데이터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7월경에 상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서비스가 시작되면 연구자는 물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우리 집안에 어떤 기록이 박물관에 있는지 안방에서 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자료 접근성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상주 역사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재생산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이 단순히 전시 공간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상주박물관이 지향하는 방향도 궁금하고요. 또 시민 문중 연구기관과의 협력 계획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주박물관은 상주문화유산의 허브이자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증기탁을 활성화하고 전문기관과 협업해 그 가치를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주에 거주하는 상산김씨 문중에서 500여 전이 넘는 고서와 고문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문중이 서로 기증을 유도하고 박물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장고 증축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유물의 보존 및 아카이브화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언제든 와서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돌아오는 20일과 21일에는 우리의 세시풍속인 동지를 맞이하여 동지행 크리스마스 파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박물관 로비에서 동지 팥죽 나눔 및 다양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진행되오니 상주 박물관에 들러 연말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상주에 계신 분들이 부러워지네요. 동지 크리스마스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요 행사 상주에 계신 분들 또 근처에 계신 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주박물관 조연남 학예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최근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무선 자동 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4.9%로 직전 조사 54.8%와 비교해보면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사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정평가는 조금 올라간 42.1%로 나타났습니다. 네. 외교로 지지율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엔 비상계엄 또 내란 청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에 대한 영향은 ESC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E는 경제, 그리고 S는 외교안보, 그리고 C는 소통이거든요. 대통령 임기 6개월이 막 지났는데 계속해서 국정에 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당장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 5천 목표를 내걸고 4,200선을 돌파했다가 등락을 최근에 이제 거듭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외교 안보를 보면 핵 추진 잠수함, 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상당히 또 활발한 또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타운홀 미팅을 비롯해서 국무회의도 생중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소통을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대목일 거예요. 외교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 6개월까지 이 지나는 국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지율을 높인 이유가 됐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의 중도층이 됐든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됐든 또는 보수 성향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던 주부층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최근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련의 사안들이 있었죠. 김남국 전 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문자를 교환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또 이름이 거론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통일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추가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는 전대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그렇긴 하더라도 이 통일교와 민주당이 관련돼 있다. 통일교와 정부 인사가 관련돼 있다. 이것이 크게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에게는 국정수행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 불법적이고 그리고 이 합법적이지 못한 절차에 따라서 종교 세력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해야 되는지 해산이라는 말까지 거론됐습니다. 상당히 이 지금 시점에서의 최대 이 이슈는 통일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 소진 최소화하면서 당과 공감대를 가진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최근 태도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달라진 국정 운영 스타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까지는 또 국정 안정, 또 대한민국의 신인도 또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도 보수 또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절 거의 정치적으로 좀 성격이 강한 발언들을 삼가해 왔어요. 그런데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이 통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봉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1심까지는 결과를 지켜보더라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한 설명이었죠.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내란 국면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내란 청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통일교에 대해서도 종교 세력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해산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해야 될 발언은 좀 강하게 들릴지라도 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6개월 동안에 중도 보수를 강하게 표방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주로 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일이 많은, 물론 대통령이 당무에는 이 당의 일에는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1인 1표제의 결과라든지 권리다운 강화는 또 정원호 이 성동구청장 서울입니다.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콕 찍어서 잘하긴 잘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버리고 내가 명함을 못 내밀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도 대통령의 영향이 무관치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서울시장 관련해서 띄운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던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잘하고 있는 기초자치장에 대한 칭찬이다. 근데 이제 박홍근 의원은 또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발언이 놀라웠습니다. 부럽다. 맞아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대통령의 이 칭찬 릴레이에 올라가기 직전에 또 부산시장으로 거론되는 지금 또 통일교 관련된 의혹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진 전재수 장관을 또 띄웠단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이번 달이죠. 또 이제 해수부가 부분적으로 또 부산에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전재수 장관에게 힘이 실렸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방선거도 대통령의 입김이 작동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과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 추세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인데 날짜만 다릅니다. 날짜만 4일과 5일 양일간 실시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4.2%, 국민의힘 37%. 참 저는 이제 민심은 천심은 민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두 정당 모두 지지율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조금씩. 이게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이 같은 당 내에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봐라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우리 안동도 있고 다 이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정말 민생의 아우성이다. 그런데 고환율의 아우성이다. 그런데 당은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당 내부의 문제를 놓고서 들쑥날쑥 또 국민들의 이 민심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또 우왕좌왕 이런 모습들에 대한 질타겠죠.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서해 유승용 선생님의 그 400년 전에 이 분석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민심이다. 이게 두 정당 모두의 해초리를 든 모습입니다. 한편 장동혁 지지 체제도 이게 흔들리고 있다. 지금 반반이잖아요. 국민의힘도 보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 장동혁 대표로서는 썬소리가 아플 거예요. 아야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면 처방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당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겠다,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겠다라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찐윤 원조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이 PK 지역에 경남 창원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똥개가 되고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지지해준 사람들이 서운하더라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대구죠. 안동 인근에 있는 네.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수성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호영 육선 의원입니다. 국회부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폭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바뀌면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바뀌겠다 또는 뭐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결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한때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인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제는 전 의원이 됐습니다. 사퇴를 해버렸어요. 성격 사퇴를 한 배경에 진영 정치 더 이제는 안 됩니다. 전 사퇴할래요. 이러고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연대 세브란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이 더 이상 국민과 유권자들을 치유하기는 힘들겠다. 이런 진영 대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 상황에서 서울의 동대문구의 구의원인 김세중 MZ세대입니다. 김세종입니다. 김세종 의원을 구의원이에요. 국민의힘 쓴소리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세종 구의원이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이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전히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건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 또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재소환이 돼야 된다. 이게 당의 내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본다면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쓴소리는 들었지만 또 쓴소리 위원장까지 임명했지만 완전히 또 기존의 본인의 지지 기반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당 운영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